남편의 사진관이 폐업 확장을 받은 건 그의 초가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던 가게였죠.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 일은 제 몫이었어요. 혼자 들어선 사진관은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습니다. 셔터 소리도 현상행 냄새도 전부 증발해버린 빈 껍데기였죠. 한 사람의 30년이 통째로 남아있는 공간이었어요. 오래 함께한 공간에는 사람의 체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사진관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남편 없는 사진관은 그저 낡은 건물일 뿐이었어요. 암실 쪽 선반을 뜯어내는데 벽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합판 뒤로 빈 공간이 숨어 있다는 뜻이었죠. 처음엔 시공 불량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손을 넣는 순간 비닐로 단단히 감싸진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꽤 묵직했어요. 누군가 의도를 갖고 숨겨둔 것이 틀림없었어요. 이중 벽 뒤에 물건을 넣어둔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닐을 벗기자 현상된 사진 수십 장이 빼곡히 쏟아져 나왔죠. 한 장씩 넘겨보았어요. 전부 여자들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뒷모습, 버스 정류장에 멈춰선 옆모습, 모텔 현관을 빠져나오는 순간 누군가의 하루가 한 프레임씩 도려내져 있었죠. 사진마다 장소가 달랐고 계절도 달랐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찍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들의 표정이 기이했어요. 렌즈 앞에 서 있다는 자각이 전혀 없는 눈이었어요. 카메라를 의식한 시선은 단 한 장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찍히는 줄 모른 채 자기 일상을 살고 있는 얼굴들이었죠. 각기 다른 얼굴, 각기 다른 장소였어요. 하지만 하나같이 같은 방식으로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랜 시간 그림자처럼 뒤를 밟으며 셔터를 누른 것처럼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번져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바닥에 쏟아놓고 한 장 한 장 다시 들여다보았죠. 어떤 각도로 눈을 돌려봐도 몰래 찍은 사진이 분명했어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변명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 안쪽을 주먹으로 치는 것 같았죠. 30년을 옆에서 잠든 사람의 손가락이 이 셔터를 눌렀다는 사실. 그것이 목구멍 안쪽을 단단히 틀어주었어요. 제가 알던 남편과 이 사진을 찍은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골이 패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진 전부를 가방에 쓸어 담았죠. 한 장도 이 벽 안에 남겨둘 수는 없었어요. 사진관을 빠져나오는 동안 발끝이 땅에 닿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깥 햇살이 눈을 찔렀지만 제 안은 이미 암실보다 어두웠죠.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낯선 무게로 뒤바뀌어 어깨 위로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카메라를 처음 쥔 날부터 사진 작가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공모전마다 작품을 내밀었죠. 렌즈 너머 세상을 자기만의 언어로 붙잡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꿈만으로는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올릴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남편은 동네에 작은 사진관을 열었죠. 작가의 카메라가 생계의 도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도 늦어? 증명사진 12장하고 가족사진 한 팀 남았어. 먼저 자. 증명사진, 여권사진, 돌잔치 촬영. 남편의 하루는 늘 그런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공모전 출품작을 고르던 눈이 조명 각도를 맞추는 눈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 변화가 조금 서글펐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 셔터를 내리는 일을 30년 넘게 반복했죠.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아이들 학비를 함께 모았어요. 두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교복을 입고 대학에 갈 때까지 우리 부부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서로의 허리가 조금씩 굽어가는 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견뎌낸 것이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그 시절을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동네 사진관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손님이 해마다 줄었죠. 어떤 달은 월세조차 겨우 맞추었어요. 남편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시대라는 파도 앞에서 한 사람의 악착함은 너무도 작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죠. 정리하려고 또 붙잡아봤자 돈도 안 되고. 잘 생각했어. 애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우리 둘이서 다른 거 찾아보면 돼. 미안해. 사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놈이 가장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 30년을 지켰으니까 애들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셔터를 수만 번 누른 검지 끝에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 있었죠. 간판을 내리는 날 남편은 가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글자 하나하나에 녹슬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때 저는 이 폐업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진관이 문을 닫으면 힘든 시간도 함께 닫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암실벽 뒤에 숨겨진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한 장 한 장 펼쳐놓았죠. 마치 재판정에 증거물을 늘어놓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식탁 앞을 떠나지 않았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며 평소처럼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를 본 순간 그 목소리가 뚝 끊어졌죠. 이게 뭐야? 질문이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사진들 위로 떨어지는 순간 몸 전체가 돌처럼 굳는 것이 보였죠. 목젖이 한번 크게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거 사진관 할 때 인물 사진 연습용으로 찍어둔 거야. 구도 연습, 길거리에서 자연스러운 표정 잡는 훈련이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눈이 저를 피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이입니다. 30년이면 상대방 숨소리에 결만 들어도 그 사람이 진실 위에 서 있는지 거짓 위에 서 있는지 구별할 수 있죠. 그 순간 남편은 분명히 거짓 위에 서 있었어요. 연습용이면 왜 암실 이중벽 뒤에 숨겨놨어? 선반을 뜯어내지 않았으면 평생 못 찾을 곳을 골라서 넣어뒀잖아. 그건 오래돼서 잊고 있었어. 진짜야. 예전에 넣어두고 까먹은 거라니까. 남편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다 멈추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대답을 머릿속에서 급하게 조립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잊고 있었다고? 비닐로 꼼꼼하게 감싸서 벽 안쪽에 밀어 넣어놓고? 그게 잊어버린 사람이 하는 짓이야? 수진아, 진짜 별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별거니까 숨긴 거잖아. 그리고 이 사진 속 여자가 한 명이야? 한 명이 아니잖아. 여러 명이야. 전부 찍히는 줄도 모르는 표정이고. 이런 짓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당신이 모를 리 없잖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수진아, 제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믿어줘. 손사래를 치는 남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부정하면 할수록 오히려 감추고 있는 것이 윤곽이 선명해지는 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이을수록 남편의 변명은 얇아졌고 저의 의심은 벽돌처럼 단단하게 쌓여갔죠. 사진들을 걷어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남편이 뒤에서 무어라 말했지만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신뢰가 식탁 위 사진 몇 장에 산산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죠. 얼마 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사진 줘. 싫어.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일단 돌려줘. 설명할 거면 아까 했어야지. 지금 와서 돌려달라는 건 없앨 생각이니까 그런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 안 줘. 절대 안 줘. 이건 당신이 뭘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내가 왜 이걸 당신한테 돌려줘야 돼? 남편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체념이 실려 있다는 걸 저도 알았죠. 더 싸울 기력조차 남지 않은 사람의 숨소리였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가더니 가방을 챙겨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져 갔어요. 저는 침대 위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지자 오히려 머릿속이 시끄러워졌죠. 옷장 깊숙이 밀어둔 사진 봉투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보지 않으면 이 밤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옷장을 열어 사진을 다시 꺼냈죠. 방바닥에 사진을 펼쳐놓고 한 장씩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얼굴별로, 장소별로 나눠보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여자가 찍혀 있었지만 유독 한 여자의 사진이 많았죠. 다른 여자들은 서너 장씩인데 그 여자만 20장이 넘었어요. 마트 앞에서, 골목길에서, 놀이터 벤치에서 카메라는 줄기차게 그 여자만 쫓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렌즈가 유독 이 한 사람에게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때 한 장이 눈에 박혔어요. 여자의 얼굴 부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또렷하고 힘있는 원이었죠. 무심코 그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담아 그린 표지였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바로 옆에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남편의 필체였죠. 30년을 함께 살며 수없이 봐온 그 약간 삐뚤어진 글씨였어요. 저는 그 두 글자 앞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작 한 글자짜리 질문이 사진 전체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사진을 뒤집었어요. 뒷면에 주소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죠. 단순히 길거리에서 여자를 몰래 찍는 사람이라면 이런 메모를 남길 이유가 없었어요. 왜?라는 질문은 대상을 훔쳐보는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남긴 물음이었죠. 이 사진들 뒤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사진 뒷면의 주소를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2번이나 잘못 눌렀죠. 그 주소가 무엇을 열어 젖힐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남편의 입만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곧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저장해둔 주소를 검색하니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죠. 망설일 시간이 아까웠어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바뀔수록 건물은 낮아지고 골목은 좁아졌죠. 남편이 이런 곳까지 와서 대체 무엇을 했던 건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주소지에 도착하니 좁은 골목 안쪽에 오래된 다세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외벽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주소는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귀 안쪽까지 울렸습니다. 2층 철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죠. 이 문 뒤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주먹을 쥐고 문을 두드렸죠.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2번, 3번 더 두드려봤지만 안쪽은 텅 빈 침묵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 지 꽤 된 듯한 적막이었죠. 그때 위층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3층에서 한 중년 여자가 내려오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 누구 찾아요? 아, 네. 2층에 사는 분을 좀 만나러 왔는데요. 2층? 거기 몇 달 전에 나갔어요. 나 여기 집주인인데. 나갔다고요? 이사를 간 건가요? 이사라기보다 도망간 거지.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짐 싸들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보증금도 안 찾아갔다니까. 전화해도 안 받고 참 황당해서 내가 말이 안 나왔어. 보증금도 안 찾아갔어요? 그 정도면 무슨 급한 사정이 있었나 보네요. 글쎄, 나도 모르지.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어린애기 하나 데리고 살았고. 근데 왜 그 사람을 찾아요? 무슨 사이예요?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저도 모르게 입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왔어요. 옛날에 고향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예요. 연락이 끊겨서 수소문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혹시 연락처 아시는 거 없을까요? 연락처? 계약서에 있을 텐데 어디 뒀더라? 지금은 바빠서 못 찾아보겠고 번호 하나 남겨줘요. 찾으면 연락할게. 저는 제 번호를 불러주었어요. 집주인이 핸드폰에 번호를 저장하고 올라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보증금까지 버리고 도망친 여자, 아이까지 데리고 흔적 없이 사라진 여자였죠. 남편이 유독 많이 찍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돈도 포기하고 도망갈 정도로 급박했던 사정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의문이 한 겹 더 깊어진 채 저는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소지를 다녀온 사실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카드 한 장을 손에 쥐고 있는 셈이었죠. 언제 꺼내들지는 제가 정할 일이었어요. 며칠간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폐업 정리를 핑계로 사진관에서 지내는 모양이었어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전화도 없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부부 사이의 침묵처럼 무거운 것도 드물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같은 지붕 아래 있지 않아도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은 똑같았습니다. 며칠째 되는 날 저녁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끝을 보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죠.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앉아.
남편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사진 속에 유독 한 여자가 많이 찍혀 있더라. 다른 여자들은 몇 장 안 되는데 그 여자만 20장이 넘어. 그 여자랑 외도한 거야? 아니면 두 집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지금 솔직하게 말 안 하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한참을 침묵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왜 말을 못해? 내가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외도 아니야. 그럼 뭔데? 여자를 몰래 찍어놓고 주소까지 적어놓고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뭐야? 남편은 고개를 들었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입술이 몇 번 떨리더니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사진관 일만으로는 돈이 안 됐어. 그래서 알바식으로 다른 일을 했어. 무슨 일? 흥신소에서 프리랜서로 일했어. 뭐? 흥신소? 의뢰가 들어오면 대상을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찍는 거야. 사진 실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나를 쓴 거고, 그 사진들이 전부 그때 의뢰받고 찍은 거야. 흥신소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며 형체를 잡지 못했죠.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굳었죠. 나 나가봐야 돼.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나간다고? 급한 거야. 나중에 얘기하자. 여보, 지금 나 말하고 있는 거 안 끝났잖아. 어디가? 우리도 급해. 미안해. 남편은 급하게 신발을 신었어요.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죠. 남편이 꺼내놓은 진실은 반쪽짜리였어요. 나머지 반쪽은 닫힌 현관문 너머로 남편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졌죠. 4번째부터는 곧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죠. 거실 시계가 자정을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흥신소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가고 있었죠. 남편이 정말 흥신소에서 일했다면 분명 대가를 받았을 것이었어요. 돈은 사람과 달라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입은 속일 수 있어도 통장의 숫자는 속이지 못하죠. 그걸 확인하면 남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반드시 드러날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아이들 생년월일을 조합한 것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 이런 것들은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저장돼 있는 은행 계좌 정보에 접속했죠.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한 줄 한 줄 훑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소액 입금 기록들이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75만 원. 금액이 들쭉날쭉했죠. 입금자명도 제각각이었어요. 개인 이름도 있었고 알 수 없는 상호명도 섞여 있었습니다. 날짜도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어서 정상적인 수입 패턴이 아니었어요. 수십 건이 넘는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어요. 남편이 고백한 흥신소 일의 대가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진관 장부에는 한 번도 잡히지 않았던 그림자 같은 돈이었죠. 그런데 출금 내역을 넘기던 중 한 건이 시선을 꿰뚫었습니다. 이체 금액 2천만 원. 소액 입금과는
차원이 다른 숫자였어요. 수신인란에 여자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씩 몇 년에 걸쳐 벌어들인 돈이 단 한 번에 2천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죠. 우리 같은 서민 가정에서 2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몇 년을 이를 악물고 아껴도 만지기 힘든 돈입니다. 그 돈을 남편이 제가 모르는 여자 이름으로 보냈죠. 화면을 보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흥신소 프리랜서라는 말로는 이 2천만 원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받은 대상을 찍기만 하는 사람이 왜 그 대상에게 거액을 보내죠? 저는 그 여자 이름을 핸드폰에 메모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눌러 적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은 껍질을 벗겨도 끝이 보이지 않았죠. 흥신소 고백마저 진실이 아니라 또 다른 포장이었다는 확신이 굳어졌어요. 그날 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죠.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 하나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2천만 원. 그 숫자가 천장에도 벽에도 감은 눈꺼풀 안쪽에도 떠올랐죠.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잔상 같은 숫자였어요. 의심이라는 건 어둠 속에서 자라는 법입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 수 있어도 밤이 되면 감당할 수 없이 커지죠. 아침이 되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다세대 주택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 집주인이 받았죠. 아, 그때 그분이시구나. 아, 미안해요. 아직 계약서를 못 찾아봤어요. 요새 좀 바빠가지고. 계약서는 괜찮아요. 연락처 말고 그 여자 이름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름만요. 이름? 이름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잠깐만. 수화기 너머로 집주인이 기억을 더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기다렸죠. 아, 맞다. 임세봄. 맞아요. 임세봄이었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임세봄. 어젯밤 남편의 계좌에서 2천만 원을 받은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메모해둔 석자와 한 획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일치했죠. 여보세요? 거기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식탁 앞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여러 여자 중 유독 많이 찍힌 여자, 남편이 2천만 원을 보낸 여자, 보증금도 버리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여자, 전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임세봄이라는 이름 석자가 세 갈래의 시를 하나로 꿰어버렸죠. 흥신소 일이라는 남편의 말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결론이 섰어요. 의뢰받은 대상에게 2천만 원을 보내는 흥신소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의뢰가 아니라 관계였어요. 남편과 이 여자 사이에 제가 모르는 깊고 은밀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내연녀. 그 단어가 머릿속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 여자의 이름 앞에서 종이장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어요. 남편의 내연녀라면 왜 보증금까지 버리고 도망을 쳤을까? 남편에게서 도망친 것일까요? 대체 무엇이 무서워서요? 다음 날 늦은 밤이 되어서야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불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죠. 얼굴은 her쑥하게 말라 있었고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광대뼈가 전보다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어디 갔다 온 거야? 이번엔 가게에도 없더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현관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저도 순간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들이 멈칫했죠.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감정이 갈라지는 법이에요. 걱정이라는 감정이 분노의 틈을 비집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흔들리면 또 남편의 침묵에 묻히고 말 것이었어요. 사진도 2천만 원도 임세범이라는 이름도 전부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었습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는 이 사람의 입을 열 수 없을 것 같았죠. 저는 감정의 고삐를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메모 화면을 열었습니다. 임세범이라는 이름이 적힌 화면을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죠. 임세범, 이 여자 누구야? 남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피할 곳을 찾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내리지 않았죠. 당신 계좌에서 이 여자한테 2천만 원 보낸 거 나 다 확인했어. 그리고 사진 속에서 제일 많이 찍힌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잖아. 빨간 동그라미까지 쳐놓고 같은 사람이야. 전부 다.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을 하려는 건지 참으려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그 여자 살던 집도 찾아갔다 왔어.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 2층. 당신이 흥신소 일이라고 한 그 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벽에 등을 기대더니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어요. 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묻는 모습이 마치 세상의 무게를 더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서서 남편을 내려다 보았죠. 분노도 서러움도 연민도 전부 뒤섞여 어느 하나 가려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조용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내뱉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속일 거야? 나한테 숨기는 게 이것뿐이야? 아니면 아직도 더 있는 거야? 이번에도 변명할 거면 입 열지 마. 남편은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서서 남편을 내려다보며 한마디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죠. 말할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숨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흥신소 프리랜서로 일할 때 한 남자한테 의뢰가 들어왔어. 도망간 아내를 찾아달라고. 사진 한 장 주면서 이 여자가 어디 사는지 알아내달라고 했어. 그래서? 찾아냈어. 내가 가진 게 카메라밖에 없으니까 사진으로 추적한 거야. 거주지까지 특정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 그 사진들이 전부 그때 찍은 거야. 저는 팔짱을 끼고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흥신소 이야기를 두 번째 하는 거였죠.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다시는 이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직접 만나게 됐어. 남편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어. 팔뚝에도
목에도 화장으로 덮으려고 했는데 다 덮어지지가 않은 거야. 오래된 상처 위에 새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었어.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어.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남편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 여자가 경기를 일으켰어. 온몸을 떨면서 제발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질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을 정도였어. 남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굳어 있었죠. 그러면서 말하더라고. 그 남자가 수년간 자기를 때려왔다고. 밥을 태웠다고 때리고 아이가 울었다고 때리고 이유 없이도 때렸대. 자기만 맞은 게 아니야. 아이도 맞았고.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4살짜리 딸이 아버지한테 맞아서 팔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다고 했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밤에 도망친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에게 맞아 팔이 부러졌다는 말. 그 한 문장이 가슴 한가운데를 돌로 내리치는 것 같았죠. 분노도 의심도 잠시 잊었어요. 나는 그 여자 위치를 의뢰인한테 알려줄 수가 없었어. 알려주면 그 남자가 다시 찾아갈 거고 그 여자랑 아이가 또 맞을 거잖아. 그걸 알면서 어떻게 알려줘? 나는 못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래서 의뢰인한테는 못 찾겠다고 했어. 대신 내 돈으로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데서 살 수 있게 도와줬어. 이사 비용이랑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돈, 그게 그 2천만 원이야. 남편이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이었죠. 수진아, 미안해. 너한테 말 못한 것도 돈을 몰래 쓴 것도 전부 다 미안해. 하지만 그때 그 여자를 보고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어. 남편의 고백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감정이 부딪히며 어느 것 하나 먼저 올라오지 못했죠. 분노도, 안도도, 혼란도 전부 뒤엉켜 제 안에서 소리 없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폭력에 시달리던 여자와 아이를 도왔다는 말. 그게 사실이라면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행동이 거짓말을 용서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죠.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 수 있었어요. 갑자기 왜 나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서에 있었어. 조사를 받았어. 경찰서? 흥신소 일할 때 관련된 의뢰인한테 문제가 생겨서 참고인으로 불려갔어. 경찰서라는 단어가 고막을 때렸죠. 여자를 도왔다는 이야기까지는 겨우 소화하려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니 위장이 다시 뒤틀렸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건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왜 또 말을 못해? 아까 다 말하겠다고 해놓고 또 이러는 거야?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나한테 무슨 일인지 말을 못해? 아직은 말할 수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 말을 내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당신이 말 안 할 때마다 나는 최악을 상상하게 된다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다른 걸 들려줘. 제발.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그 너머의 이야기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를 도운 이야기는 믿어보고 싶었죠. 폭력 앞에서 눈을 감지 못했다는 말에 남편의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라는 네 글자가 그 믿음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했지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남편만 알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더 이상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습니다. 벨이 울릴 때마다 남편은 화면을 확인하고는 제가 옆에 있으면 받지 않았죠. 믿고 싶은 마음과 직감 사이에 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두 가지가 밤마다 저를 양쪽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는 밤이 들어갔죠. 며칠 뒤 남편이 외출한 사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죠. 문 앞에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택배 기사가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일상적인 온기 같은 것이 없었죠. 단정하고 차가운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오의현 씨 배우자 되시나요? 한 명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펼쳤습니다. 경찰 신분증이었죠.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력범죄수사대. 그 5글자가 귀를 파고드는 순간 등줄기로 찬 것이 흘렀어요. 강력이라는 단어 앞에서 평범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남편 되시는 오의현 씨가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 사이 집에 계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형사 2명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죠. 짧은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당 날짜에 오의현 씨와 만난 것으로 확인된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오의현 씨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요.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있으니까 오의현 씨 오시면 경찰서에 출두하시라고 말씀 주세요. 계속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그 2글자가 귀에 닿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현관벽에 손을 짚어야 했어요. 서 있는 것조차 간신이었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와 남편의 이름이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놓이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죠. 경찰서에 꼭 출석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았죠. 형사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명함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형사가 말한 날짜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일이 많다고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며칠간 돌아오지 않았던 날이었어요. 참고인이라는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것을 떠올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형사의 명함을 손에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명함 위의 글자가 손가락 사이로 번져가는 것 같았어요. 강력범죄수사대라는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현관문이 열렸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명함을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경찰이 다녀갔어.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명함을 본 것인지 제 말을 들은 건지 구분할 수 없었죠. 다만 눈동자가 한 점에 고정된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만난 남자가 죽었대. 강력범죄 수사대에서 왔어.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파로 다가가더니 앉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듯 주저앉았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말고 말해. 제발 말해줘. 나 더 이상 혼자서 상상하는 거 못 버텨. 제발. 남편은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울었죠. 목 안쪽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저렇게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그 여자 남편한테 못 찾겠다고 했어. 의뢰를 포기한다고. 그런데 자꾸 불안한 거야. 그 남자가 다른 방법으로 여자를 찾아낼까 봐. 여자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네가 봤으면 그냥 잊을 수가 없었어. 남편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여자가 새로 이사한 집 근처에 가서 지켜봤어. 이상한 사람이 오는지 그 남자가 나타나는지. 내가 도와줬는데 또 찾아오면 어떡해. 그게 걱정돼서 잠이 안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그날 밤에 그 남자가 나타났어. 어떻게 알았는지 여자 집 근처 골목까지 온 거야.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가가서 그만 찾으라고 했어. 이 여자는 당신한테서 도망친 거다.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 네가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냐고. 내 마누라 어디 숨겼냐고. 남편은 두 손을 내려다 보았죠.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어. 진짜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잠깐. 그놈이 먼저 주먹을 날렸고 나는 그걸 피하려고 그냥 그놈을 밀쳤어. 그런데 그 남자가 넘어져서는 못 일어나는 거야. 나는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일어나지를 못했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전부 빠져나간 것처럼 가슴이 짓눌렸죠. 겁이 났어. 그래서 도망쳤어. 그리고 나중에 그 남자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남편은 소파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어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오열했습니다. 몸 전체가 경련하듯 흔들렸죠. 미안해, 수진아. 나는 그냥 그 여자랑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내려다보았어요. 눈물도 분노도 말도 전부 목구멍에 걸린 채 어디로도 가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남편의 등이 너무 작아 보였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남의 일에 끼어든 거야? 왜? 당신이 뭔데? 남의 부부 일에 끼어들어서 우리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애들은 어떡하고? 나는 어떡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눈물이 함께 쏟아졌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나도 알아. 이게 남의 일이라는 거,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 근데 수진아, 나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 왜? 도대체 왜 못 외면해? 모르는 사람이잖아. 남편은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도 변명도 아닌 아주 오래된 상처를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시아버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남편과 결혼하던 날부터 무겁게 따라다녔죠. 술 먹으면 때리고, 안 먹어도 때리고, 밥 먹으면 졸립다고 때리고, 안 먹으면 배고프다고 때리고, 어머니가 밥을 늦게 차리면 밥상을 엎었어. 국이 짜면 국그릇째로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는 그걸 수십 년을 견뎠어.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는 날까지. 나도 맞았어, 매일같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떨려서 미칠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웠으니까. 숨소리 죽이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 그래도 맞았어. 이유는 없었어. 그냥 눈에 보이면 때렸다고. 저는 남편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남편이 한번 술에 취해 꺼낸 이야기였어요. 그날 남편은 저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를 삶에서 지워버리고 사는 사람이었죠.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한테 맞섰어. 다시 어머니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 뒤로 아버지랑 인연을 끊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그 집을 나오지 않았어. 이미 아버지에게 맞는 삶에 익숙해진 거지.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남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여자아이가 그놈한테 맞아서 팔이 부러졌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 내 모습이 떠올랐어.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그때의 내가. 그런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경찰?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 그런데 경찰은 아무것도 못해줘. 그 여자나 그 아이가 죽어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어느 쪽에도 발을 디딜 수 없었어요. 남편이 왜 그 여자를 외면하지 못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과 용서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죠.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고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었죠. 그 밤 거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남편이 한 일, 남편이 숨긴 것들, 남편이 울며 꺼낸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엉키고 풀리기를 끝없이 반복했어요. 새벽이 오기 직전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죠. 여보. 남편은 잠들지 못한 채 옆에 누워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눈이 천장을 향해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묻고 살자.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죠. 아무도 몰라. 경찰도 아직 확실한 게 없으니까 찾아온 거잖아. 당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다솔이는 내년에 졸업이고 다은이도 아직 대학생이야. 당신 잡혀가면 이 가정은 무너져.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해. 우리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자. 남편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그 두 글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그러자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흔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의 저는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쳐서 잠이 들었죠. 남편이 옆에 누워있다는 걸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며칠 만에 찾아온 수면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거실에 나가보니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죠.
그것이 작별의 모양이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죠. 수진아, 당신과 아이들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 이게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직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사랑하는 수진이에게. 손이 떨렸어요. 급히 핸드폰을 집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았죠.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현관으로 뛰어나가려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 아들 다솔이었죠. 엄마, 아빠한테 아까 전화 왔었어, 아침에.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엄마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 무슨 일이야? 아빠 목소리가 많이 이상했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쥔 채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저는 식탁 위에 편지를 가지러 돌아갔습니다. 접힌 종이를 가슴에 안고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죠. 남편이 새벽에 쓴 글씨가 가슴팍에서 체온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묻고 살자는 제 말을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고 한 남편의 마지막 선택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으니 다세대 주택 집주인의 목소리였어요. 계약서에서 연락처 찾았어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임세범의 연락처였죠. 현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받은 전화였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남편이 자수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었어요. 그 여자를 찾아 그날 밤의 진실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뒤 여자가 받았죠. 여보세요? 경계가 잔뜩 묻어있는 목소리였어요. 낯선 번호에 대한 두려움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임세범 씨 맞으시죠? 저는 오희연의 아내입니다.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꼭 만나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죠. 한참의 침묵 뒤에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희연 씨 아내분이시라고요? 여자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분한테 너무 큰 빚을 졌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사과는 만나서 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만날 수 있죠? 여자는 응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카페에서 임세범을 처음 만났죠. 사진 속 얼굴보다 훨씬 마르고 지쳐 있었어요. 앉자마자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남편이 자수했어요. 어제 아침에 경찰서에 스스로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범 씨가 알고 있잖아요. 법정에서 그대로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먼저 남편을 때렸다는 거, 남편은 당신과 아이를 지키려고 한 거였다는 거, 그거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죠. 그날 밤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아이를 재우고 나왔는데 골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까 남편이 오희연 씨한테 먼저 달려들었어요.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오희연 씨는 밀쳐낸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와 아이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분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맞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저나 하은이 둘 중 하나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걸 전 볼 수 없어요. 여자는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의뢰인의 수년간 폭력과 그날 밤의 정황을 상세히 증언했죠. 아이의 병원 기록과 본인의 진단서도 함께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렇게 오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마다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피고인석에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유리 너머에 있는 모습은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임세범 씨는 증인석에서 의뢰인의 수년간 폭력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아이의 병원 기록과 본인의 진단서도 증거로 제출되었죠. 검사는 그럼에도 남편의 행동은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임세범 씨는 말했죠. 검사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잖아요. 제가 겪은 일을 모르시잖아요. 분명한 건 오희연 씨가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지금쯤 아마 남편에게 맞아 죽었을 테니까요. 제가 맞는 동안 경찰은 어디 있었나요? 법은 어디 있었나요? 여자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가 끊어질 때마다 법정이 고요해졌어요. 검사도 판사도 그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이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재판 결과 폭행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잉방위와 자수, 그리고 사망자의 상습 폭력 전력이 참작되었죠.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었어요. 3년. 그 숫자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도도 절망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쪽을 가득 채웠죠.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면 길었고 짧다고 생각하면 짧았어요. 다만 남편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선고 후 첫 면회날이었어요. 유리 칸막이 너머로 남편의 얼굴을 마주했죠. 수의를 입은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남편은 수화기를 들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해. 나 같은 사람한테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 없어. 아이들한테도 이런 아버지는 짐이 될 뿐이야. 당신은 아직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기다리지 마. 남편은 고개를 숙였죠. 유리에 비친 남편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는 죄책감이 구부러진 어깨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었죠.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들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어. 난 당신이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나무 같은 사람인 줄만 알았어. 사진관 지키고 돈 벌고 애들 키우고 그게 당신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저는 유리 칸막이에 손을 대었죠. 남편도 반대편에서 같은 자리에 손을 올렸어요. 유리 한 장의 두께가 30년의 무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의 아픔을 모른 척 못하는 사람, 맞고 사는 여자랑 아이를 보고 그냥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 남을 지키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 그게 내 남편이야. 30년 살면서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면회실을 나서기 전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3년 뒤에 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꼭 돌아와.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사람의 걸음은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